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잘 크던 애도 하루아침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올린 영상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발달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영상은 조회수도 높고 주목을 많이 받은 반면에 이 응급 상황에 대해서 올린 영상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응급 상황에 대한 내용은 우리 부모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평소에 영상을 보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응급 상황, 정말로 응급으로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로 인한 어떤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거나 어떤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상황을 우리가 진정한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응급 상황이 언제 많이 생기느냐? 아주 흔하게 생기는 건 자동차 사고죠. 자동차끼리 이렇게 충돌을 한다든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차에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또 요즘은 이제 자전거라든지 또 이제 킥보드를 많이 타는데 전동 킥보드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TV나 가구가 이렇게 떨어져서 넘어져서 받는 그런 충격, 그런 사고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제나 화학 물질 또는 어른이 복용하는 약 이런 거를 이제 먹고 생기는 중독 사고.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직접적인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그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함으로 생기는 또 여러 가지 폐 손상이나 폐에 생기는 질환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식, 어떤 이제 고체 물질이 목에 걸려서 생기는 어떤 질식 사고. 그리고 수영장이나 욕실에서 생기는 익사 사고. 또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낙상. 그리고 스포츠를 하다가 발생하는 머리 쪽의 충격 부상 같은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감전사고. 우리나라는 220V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생겼을 때 큰 부상이나 극단적으로는 사망사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멀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벼운 사고라서 멀쩡할 수도 있지만 좀 심각한 경우 아이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평소에 보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운이 없이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의식이 없이 잠든 게 아니라 잠든 아이들은 깨우면 쉽게 깨거든요. 근데 잠든 게 아니라 의식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의식이 흐려져서 아이가 의식 소실 내지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잘 못해요. 호흡곤란이 막 점점 심해지는 그런 호흡곤란이 생긴다든지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이제 피부나 입술 같은 데가 파란색 또는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런 이제 청색증을 보인다든지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가 그냥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아주 깊은 상처, 아주 많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상처 또는 이제 화재로 인한 화상. 그리고 출혈이 됐는데 압박을 해도 잘 멈추지 않는 그런 출혈이 있을 때. 그리고 아이가 경기를 할 때.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가 무슨 추워서 떨듯이 이렇게 떠는 게 아니죠. 경기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의식이 없어지면서 눈도 돌아가고 몸이 나무토막처럼 뻣뻣해지고 팔다리를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경기발작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이런 경기발작을 일으킬 때. 또 의식이 완전히 없어져서 아이가 불러도 대답도 없이 그냥 축 늘어져 있을 때. 그리고 머리 부상 이후에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좀 이렇게 의식 상태가 불분명한 그런 의식 수준의 변화를 보인다든지 아이가 되게 혼란스러워한다든지 아이가 굉장히 심하게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심한 구토, 그냥 이렇게 욱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뿜듯이 이렇게 토하는 그런 심한 구토를 보일 때 우리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때, 또 입이나 얼굴에 아주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서 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통증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평소에 이제 대답도 잘하고 반응을 잘하던 아이인데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애가 멍해지면서 대답도 안 하고 반응이 없을 때, 이럴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이런 증상을 보여서 아 이거는 좀 심각한 응급 상황이다라고 이제 부모님이 감지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잘 들으시고 이런 대처법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이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은 침착하셔야 됩니다. 우선 아이에게 숨 쉬는 거라든지 심박동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손가락을 대본다든지 거울을 대서 김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을 촉진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툭툭 뛰잖아요. 이걸 만져서 경동맥이 뛰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심박동도 없는 것 같다, 아이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우리 영유아를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적어도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심폐소생술 강의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시간이 있으실 때 그런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고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계시고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일단 빨리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부모님 혼자 계시다. 그러면 119에 전화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심폐소생술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119에 먼저 전화를 하고 그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먼저 일단 심폐소생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될 때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이제 피를 보면은 너무 막 당황하죠. 뭐 어쩔 줄 몰라고 이거 어떡하나 막 이제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출혈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출혈이 나오는 부위를 일단 깨끗한 천으로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압박을 해야 되죠. 제일 잘못하시는 게 이 압박을 하다가 피가 멈췄나 하고 들어보시고 피나네 하고 다시 압박을 하고 또 멈췄나 하고 들어보시고 또 압박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최소한 5분 이상은 꽉 압박을 해서 출혈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5분 지난 다음에는 좀 열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출혈이 심한 출혈이면은 5분이 아니라 10분 정도는 꽉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멈췄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발작을 일으켰을 때는 아이 머리를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토할 수도 있고 혀를 깨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머리를 옆으로 돌린 채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119에 연락을 하시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막 경기를 하면 뭘 해주려고 막 하시는데 해주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 그냥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이의 입에 뭘 넣는 분들이 있는데 혀를 깨물까봐 이 입을 이렇게 벌리려고 하고 손가락을 집어넣으시려고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물릴 수도 있고, 이때 경기를 할 때 아이가 무는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고개만 옆으로 돌리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이의 머리를 옆으로 돌리면 혀가 옆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혀가 옆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혀를 깨물기도 힘들어지고 또 기도가 열려서 숨 쉬는데도 편해지게 되죠. 아이를 똑바로 눕히면 혀가 뒤로 처지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눕히고 고개는 옆으로 돌려야 된다.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주물러요. 막 주물르는데 절대 주무르거나 아이를 끌어안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경기를 하는 동안은 절대 주무르지 말고 끌어안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두시고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시기만 하셔야 합니다. 응급실에 갈 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실에 도착을 하면 아이가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뭐 어떤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님보다는 그 아이가 다니는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응급실 담당 의사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고 어떤 약을 쓰고 있었고 상태는 어떻으며 하는 것들을 소아청소년과 연락해서 서로 응급실과 아이가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까지 먹던 약, 보통 요즘은 다 약봉투에 그 아이가한테 처방된 약이 다 이렇게 앞에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봉투만 들고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어떤 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약을 받잖아요. 약 봉투를 받으면 그걸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그 약을 이렇게 보여드려서 지금 현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방접종 기록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걸 예방접종 기록을 가져가지 않아도 병원에서 그게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예방접종을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방접종 받았던 수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중독 때문에 응급실에 가게 됐다면 아이가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떤 독극물이나 아이가 복용했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얼만큼 먹었는지 어떤 종류의 그 화학 물질을 먹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른이 먹던 약을 아이가 먹었다 그러면은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전과 약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어른이 이 약을 얼만큼 복용했고 남아있는 약이 얼마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이 어른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정확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다든지 뭐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라면 어떤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술 날짜, 어떤 수술을 했는지 이런 이제 과거 병력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를 같이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를 좀 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 지금 응급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아이 혼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에 타고 있던 어른들도 같이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 차에 타고 있던 성인들도 다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급구조대원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의 상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차에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여두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들은 다 카시트를 타고 다니니까 카시트 옆에다가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모가 같이 사고를 당했을 수 있으니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의 연락처도 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죠. 어떤 약물이나 어떤 음식에 대해서 심한 알레르기를 보였던 아이라면 그런 이제 알레르기 정보를 다 이제 스티커에다가 명시를 해서 그걸 이제 붙여두는데 이게 민감한 개인정보니까 카시트 아무데나 붙여놓고 차 밖에서도 아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스티커를 밖에서는 안 보이고 응급구조대원은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부착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카시트 옆보다는 카시트 뒤라든지 카시트 아래쪽에다가 붙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